평양의 연회장에서 저는 꽃이라 불렸습니다. 14살에 끌려가 15에 술잔을 들었고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웃으며 저를 꺾었고 저는 웃으며 꺾이는 법을 배웠죠. 높은 사람의 전담이 되었을 때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25, 더 어린 얼굴이 들어오던 날 저는 트럭에 실려 산골로 버려졌습니다. 1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낡은 배급표 한 장뿐이었죠. 탄광촌에서 기쁨조 출신이라는 낙인은 저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섰습니다. 죽으려고 선 그 강 위에서 저는 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저와 오빠 둘을 키우셨어요. 우리 집은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굶주리지도 않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흙집이 우리의 전부였는데 그래도 봄이면 마당에 핀 살구꽃이 예뻤고 가을이면 어머니가 말려놓은 옥수수 껍질 냄새가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아니,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지 못했죠.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저녁이면 아버지가 검은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세상 전부였어요. 저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학교에서 김일성 장군님 찬양 노래를 부를 때면 선생님이 저를 앞에 세웠고 마을 경축 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제가 노래할 때면 탄광에서 돌아온 피곤한 눈이 잠시 부드러워지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춤도 잘 추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음악이 흐르면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친구들은 신기하다며 박수를 쳤고 선생님은 재능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14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교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죠. 복도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선생님이 긴장한 얼굴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여학생들만 복도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복도에 줄을 서니 그 낯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죠. 키를 재고 몸무게를 달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혹시 예술단 선발 아니냐고 속삭였어요. 예술단이라면 평양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평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대단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계시는 곳, 고층 건물이 즐비한 꿈의 도시, 우리 같은 시골 아이들에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세계였어요. 검은 옷의 남자가 제 턱을 잡고 얼굴을 돌렸을 때 저는 무섭기보다는 이상한 기대감에 심장이 뛰었던 것입니다. 그가 옆에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옥수수 죽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며칠 후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검은 얼굴을 씻지도 않은 채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하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벽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지던 느낌만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평범했던 삶의 마지막 밤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승용차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고 맞은편에는 며칠 전 학교에서 보았던 검은 옷의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운 표정이었죠. 당의 결정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으냐고 여쭤보셨어요.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당이 선택한 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것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틀 후 저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작은 천보자기가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밤새 그 보자기 안에 마른 옥수수 떡과 된장 덩어리를 넣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셨죠. 아버지는 마당 한구석에 서서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오빠들은 군대에 가 있어서 집에 없었어요. 저는 왜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평양에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평양은 꿈의 도시라고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영광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14살인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이 밝았어요. 마당에 군용 트럭 한 대가 와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이미 서너 명의 소녀들이 타고 있었죠.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하나같이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 팔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갈비뼈가 아플 정도였죠. 밥 꼭 챙겨 먹어라, 말 잘 들어라, 몸 사려라. 어머니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풀어주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만큼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무거웠던 것입니다. 트럭에 올라탄 뒤 천막 사이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우시는 어머니,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서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이 트럭이 움직이면서 점점 작아졌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어요. 옆에 앉은 소녀도 울고 있었고 그 옆에 소녀도 울고 있었죠. 트럭 안은 울음소리 없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고향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트럭은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면 몸이 이리저리 내던져졌고 소녀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버텼어요. 중간에 한번 멈추었을 때
군인이 주먹밥 몇 개를 던져주었죠.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너무 조여왔기 때문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트럭은 어떤 큰 건물 앞에 멈추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입구에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한 줄로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이 어디인지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을 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영영 닫혀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은 평양 외곽의 어느 시설이었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담장에 둘러싸인 2층 건물이었는데 겉에서 보면 평범한 교육시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랐죠. 차갑고 무겁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방에 모아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차출되어 온 소녀들이 30명 가까이 되었죠. 10세부터 16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이 예뻤고 키가 적당했으며 어딘가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죠. 그저 숨소리만 가득한 방에서 첫 번째 밤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훈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것은 인간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오전에는 춤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조선의 전통 춤부터 현대적인 동작까지 완벽해야 했어요. 한 동작이 흐트러지면 교관에 가는 나무 회초리가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내면 더 맞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죠. 오후에는 예절 교육이 이어졌어요. 술을 따르는 법, 잔을 받는 법, 앉는 자세, 일어서는 자세, 웃는 법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만들어진 미소를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수백 번씩 같은 표정을 지었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방에 돌아오면 소녀들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죠.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회령의 흘길과 살구꽃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날 한 소녀가 교관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교관은 아무 표정 없이 그 소녀를 끌고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그 소녀는 이틀 후에 얼굴이 부어오른 채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를 포함한 소녀들은 눈에 띄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만들어진 미소가 들어앉았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순종이 자리 잡았어요. 교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웃었죠.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14살짜리 소녀들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특히 빨리 적응한 편이었어요. 타고난 노래와 춤 실력 덕분에 교관들에게 덜 맞았고 칭찬도 받았죠. 하지만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안의 14살 소녀였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살구꽃을 좋아하던 그 소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 후 교관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임무가 시작된다고요. 위대한 장군님과 당의 고위 간부들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소녀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죠. 하지만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연애라는 단어, 접대라는 단어가 14살 소녀에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첫 번째 연애가 있던 그 밤에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연애에 가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화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성들이 와서 우리의 얼굴을 꾸몄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술에 붉은 것을 바르고 눈가에 선을 그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15살 소녀가 아니라 20살은 되어 보이는 여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죠. 붉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 제 마른 몸에는 너무 컸습니다. 허리를 졸라매자 숨이 막혔지만 교관이 허리가 가늘어 보여야 한다며 더 조였어요. 머리에는 장식을 꽂았고 귀에는 생전 처음 보는 반짝이는 것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귀걸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버스에 올라탄 뒤 1시간쯤 달렸을 때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자리 잡은 그 건물은 궁전 같았어요. 입구에 군인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죠.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커다란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교관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웃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입을 열지 마라. 그 세 마디가 그날 밤의 전부였죠. 문이 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이었어요. 천장에는 수정으로 된 거대한 조명이 매달려 있었고 긴 탁자 위에는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과일, 고기, 생선, 알록달록한 과자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술병들이 즐비했습니다. 회령에서는 옥수수죽도 배불리 먹기 힘들었는데 이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가 넘쳐 흘렀어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에 감탄할 틈도 없었습니다. 탁자 양편에 앉아 있는 남자들의 눈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기 때문이었죠. 모두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 양복을 입은 사람, 하나같이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었어요. 그들의 눈이 저를 훑었을 때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았죠. 물건을 고르는 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듯 가축을 고르듯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교관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간부들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은 뚱뚱한 남자 옆에 배정되었어요. 그 남자의 나이는 아버지보다도 많아 보였죠.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술을 따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잔을 채웠어요. 훈련받은 대로 두 손으로 잔을 올렸죠. 남자가 술을 마시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손이었어요.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 전체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노래를 부르라는 말이 떨어졌고 저는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제 노래는 술안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연애가 깊어갈수록 남자들의 행동은 거칠어졌습니다. 소녀들의 손을 잡아 끌고 얼굴을 만지고 무릎 위에 앉혔어요. 저항하는 소녀는 없었죠. 저항이 무엇을 불러오는지 훈련소에서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연애가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에는
아직 화장이 남아 있었고 입술에 붉은색이 번져 있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손이 어깨 위에 있는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옆 침대의 소녀가 이불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밤에 불과했죠. 앞으로 수백 번의 밤이 더 기다리고 있었지만 15살의 저는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애는 한 달에 서너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까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겁에 질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든 익숙해지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것이었죠. 2번째 연애, 3번째 연애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느끼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이 어깨 위에 올라와도 소름이 돋지 않았고 술 냄새가 얼굴에 닿아도 구역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웃으라고 하면 웃었고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했고 앉으라고 하면 앉았죠. 기계처럼 움직이는 법을 저는 스스로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간부들은 우리를 꽃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꽃들 왔구나. 오늘은 꽃이 특히 예쁘구나.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했죠. 꽃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꽃은 예쁠 때만 의미가 있고 시들면 버리는 것이었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꽃이었습니다. 연회장을 꾸미는 장식품이었고 간부들의 기분을 맞추는 도구였어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야, 이리 와, 술 따라 그런 말들 뿐이었죠. 저는 점점 제 이름을 잊어갔어요. 은주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낯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간부들의 기분은 날씨보다 변덕스러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비단 천을 선물하기도 했고 외국에서 들어온 과자를 손에 쥐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쁜 날에는 술잔이 날아왔고 욕설이 쏟아졌으며 뺨을 때리는 것쯤은 일장이었죠. 한 번은 술에 취한 간부가 제가 술을 너무 느리게 따른다며 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이마에 박혔고 피가 흘렀지만 저는 바닥에 엎드려 죄송합니다를 반복해야 했어요. 피가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교관이 나중에 와서 한 말은 치료가 아니라 내일까지 상처를 가리라는 것이었죠. 흉터가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간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소녀 중 하나, 이름이 순아였어요. 순아는 평안남도에서 온 16살 소녀였는데 유난히 마음이 여린 아이였죠.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깊었지만 연애가 있는 날이면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날도 연애가 끝나고 돌아온 순아는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었죠.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죽고 싶다는 말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순아가 교관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연회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제발 부모님 곁에 보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교관은 아무 표정 없이 순아를 끌고 나갔죠. 그날 밤 순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아의 침대에 놓여있던 짐이 사라졌고 이불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아무도 순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교관도 언급하지 않았고
소녀들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순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순아의 이름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곳에서 사라진 소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순아가 사라진 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저항은 곧 소멸이라는 것을요. 살아남으려면 꺾여야 했고 꺾이려면 마음을 죽여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웃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죠. 진짜 웃음이 아니라 가면 같은 웃음이었지만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한 그 미소는 누구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져 갔습니다. 간부들은 제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졌고 기분이 좋아지면 덜 때렸어요. 그것이 제가 찾아낸 생존의 방법이었죠. 웃으면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기쁨조라 불리는 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기쁨조 생활이 4년째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19이 되어 있었고 처음 끌려왔던 14살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저는 화장을 하면 26으로도 보였고 연회장에서의 움직임은 누구보다 능숙해져 있었죠. 술을 따르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만들어진 미소는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저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얼굴이 예쁜 소녀라는 소문은 연회장마다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 소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가을밤의 연회에서였어요. 평소보다 규모가 큰 자리였고 경호가 유난히 삼엄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복도마다 서 있었고 연회장 입구에서 몸수색까지 받았어요. 그 정도 경호라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 온다는 뜻이었죠. 교관이 특별히 저를 불러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중앙 상석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다른 간부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죠. 군복에 훈장이 빼곡했고 주변 사람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인민무력부 소속의 핵심 고위 간부였어요. 저는 그날 그 남자의 맞은편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죠. 다른 간부들처럼 거칠게 손을 뻗거나 술잔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술을 마시며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시선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거친 폭력은 견딜 수 있었지만 차가운 눈으로 관찰당하는 느낌은 마치 뱀 앞에 선 생쥐 같은 공포를 주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그 남자가 교관을 불렀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교관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있던 복잡한 표정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소녀들과 분리되었습니다. 별도의 방이 주어졌고 새 옷이 들어왔어요. 비단으로 만든 고급 한복과 양장이 번갈아 배달되었고 화장품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었죠. 교관이 와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회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처음에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연회장의 수십 명 간부들 앞에서 벌어지던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연회장 대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한 더 깊은 지옥이었어요. 그 간부의 전담이 된다는 것은 다른 소녀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맞지 않아도 되고 여러 남자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겉에서 보면 분명히 나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죠. 첫 번째로 그 간부의 별장에 불려갔을 때 저는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숲속에 자리 잡은 커다란 별장이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건물은 깨끗하고 화려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연회장에서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손을 거칠게 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조용함은 부드러움이 아니었죠. 명령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고 눈빛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를 정했어요. 저는 인형이었죠.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인형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웃겨야 했고 원하는 대로 울어야 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일상 그 자체가 저를 천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더 이상 제 것 같지 않았어요. 화장을 하면 화려했지만 화장을 지우면 텅 빈 눈동자만이 저를 쳐다보았죠. 이 사람이 나인가? 이 삶이 내 삶인가?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남겨지면 벽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슬프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진짜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간부의 별장에서 생활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21살이 되어 있었고 별장의 구조와 일과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언제 그가 오는지, 어떤 기분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 것이었죠.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괜찮아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통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날카로운 통증 대신 둔하고 묵직한 무게가 가슴 위에 항상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죠. 그 간부는 가끔 별장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같은 급의 고위 간부 서너시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였는데 공식 연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그들은 입을 열었고 술이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졌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날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가구나 다름없었기에 아무런 경계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 앞에서 모든 것을 말했죠. 처음에는 그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는 모임에서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외화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죠. 달러와 엔화 이야기가 술잔 사이로 오갔습니다. 어떤 간부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고 다른 간부는 일본에서 보내오는 것들이 요즘 줄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인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죠. 웃으면서요.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착취하면서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숙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며 곧 끝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끝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죠. 정치범 수용소이거나 처형이었습니다. 한 간부가 김아무개는 입이 가벼워서 오래 못 갈 것이라며 혀를 찼고 다른 간부는 그 자리가 비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웃었어요. 사람의 목숨이 술안주보다 가벼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따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듣고 있다는 것이고 듣고 있다는 것은 곧 위험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술이 깊어진 자리에서 한 간부가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처형된 장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장성이 어떤 죄목으로 끌려갔는지,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세하게 말했죠. 아내는 수용소로,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8살이었다는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누군가가 술잔을 들며 우리는 조심해야지라고 말하며 웃음으로 넘겼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 아이가 어디로 끌려갔을지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말라붙어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처지가 슬퍼서 운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 사람의 목숨이 권력자의 술잔 위에서 가볍게 오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저 역시 언제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간부가 저에게 실증이 나거나 제가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도 저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죠. 이곳에서 제 목숨의 무게는 빈 술병 하나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그 삶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러 왔어요. 하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기쁨조에는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25을 넘기면 교체된다는 것을요. 새로운 소녀들이 매년 들어왔고 나이가 찬 여성들은 하나둘 사라졌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짐이 치워지고 방이 비워지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죠. 저 역시 그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4살이 넘어가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 간부가 저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한 달에 서너 번이던 것이 한두 번으로, 다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별장에 새로운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7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는데 몇 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죠.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희망 같은 것이 남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를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소녀가 앞으로 겪을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죠. 25번째 생일이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교관이 찾아왔어요. 짐을 싸라는 한마디였죠.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교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0분 안에 준비하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별장에서 지내는 동안 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은 모두 별장의 것이었고 가져갈 수 없었어요. 결국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죠. 처음 회령에서 올 때 어머니가 싸주셨던 천보자기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30분 후 그 보자기 하나를 안고 밖으로 나왔을 때 군용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11해 전 14살에 회령을 떠날 때도
군용 트럭이었어요. 그때와 똑같은 트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도, 아버지의 침묵도, 친구들의 눈물도 없었어요. 교관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지방으로 배치된다고만 했습니다. 함경북도 어딘가의 탄광 마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텅 비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비어있던 것이 더 비어질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트럭에 오르면서 별장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고 건물은 여전히 화려했죠. 그리고 창문 뒤에서 그 17살 소녀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트럭은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도로는 거칠어졌고 풍경은 황량해졌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난 11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14살에 끌려와 훈련받던 날들, 첫 번째 연회의 공포, 순아가 사라지던 날, 간부의 별장에서 보낸 수천 개의 밤, 술자리에서 들은 처형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성강처럼 번쩍였습니다. 11해를 바쳤어요. 청춘의 전부를 바쳤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관이 떠나기 전에 손에 쥐어준 것은 낡은 배급표 한 장과 배치 확인서뿐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트럭이 멈추었습니다.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검은 먼지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고 건물들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죠.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 운전병이 짐을 던져주듯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떠나갔어요. 저는 얼어붙은 길 위에 서서 멀어지는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트럭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제야 바람이 느껴졌어요.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얇은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고 발밑의 땅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11해의 결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아닌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웃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탄광 마을에서의 첫날 밤은 바닥이 얼어붙은 작은 방에서 보냈습니다. 인민반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데려간 곳은 마을 끝자락의 빈집이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죠.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온돌은 오래전에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인민반장은 여기가 배정된 곳이라며 열쇠를 던져주듯 건네고 돌아갔어요. 가방에서 어머니의 천 보자기를 꺼내 바닥에 깔고 누웠을 때 천장 틈새로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별장에서는 수정 조명 아래에서 잠들었는데 이제는 뚫린 지붕으로 스며드는 칼바람 아래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밑바닥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젊은 여자는 당연히 이야깃거리였어요.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새어나가는 법이었습니다. 인민반장이 술자리에서 흘린 한마디가 마을 전체에 번졌어요. 평양에서 온 기쁨조 출신이라는 소문이었죠. 그 소문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쁨조라는 세 글자가 가진 의미는 이 마을에서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저를 더러운 것 보듯 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대놓고 수군거렸죠.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 호의호식했던 여자라는 말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14살에 끌려간 것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죠. 기쁨조 출신이라는 낙인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낙인이 되어버렸어요. 남자들의 태도는 여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쉬운 여자로 보았어요. 기쁨조 출신이면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느냐는 말을 대놓고 했죠. 장작을 패러 산에 올라갔을 때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을 때 길을 막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마을 관리인이라는 자가 집에 들이닥쳐 배급을 주는 대가로 요구를 했죠. 거부하자 배급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을 굶었어요. 물만 마시며 버텼죠. 11해 동안 수모를 견뎌온 저였지만 이곳에서의 수모는 질이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적어도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그마저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급이 끊긴 채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었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겨울이라 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죠. 추위와 굶주림이 동시에 몰려왔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몸이 진짜로 죽어가고 있었죠. 손끝이 검게 변해갔고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졌으며 눈앞이 자주 까맣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쥐가 방 안을 돌아다녔는데 쫓아낼 힘조차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뚫린 지붕 사이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눈송이가 얼굴 위에 내려앉았지만 차갑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1해 전 대문 앞에서 흙바닥을 치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갔어요. 눈밭을 기어서 옆집 문을 두드렸죠. 그 집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름이 복순 할머니였는데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끌어들여 따뜻한 미음을 떠먹여 주셨고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여주셨죠. 왜 도와주시느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며칠을 할머니 방에서 보내면서 기력을 회복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복순 할머니가 장마당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다들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아먹고 산다는 것이었죠. 큰 장마당은 군 소재지에 있었고 거기까지는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옥수수 떡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옥수수 가루를 구해다 떡을 빚어 장마당에 내다 팔면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빌린 옥수수 가루로 떡을 만들었고 새벽에 일어나 2시간을 걸어
장마당에 나갔어요. 처음 장마당에 서던 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추위에 손이 얼어붙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님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옆자리에 아주머니가 목이 터져라 호객을 하는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떡을 내려놓고 앉아만 있었죠. 반나절이 지나도록 한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떡 하나를 사가셨어요. 받아든 돈은 정말 적은 액수였지만 제 손으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그 낡은 지폐를 손에 쥐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이상하리만큼 뜨거웠어요.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 것은 14살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장마당에 다닌 지 2달쯤 되었을 때 저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떡뿐 아니라 산나물을 말려서 팔았고 때로는 다른 상인의 물건을 날라주고 수고비를 받기도 했어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떡을 만들면 옥수수 떡보다 3배는 비싸게 팔렸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굽는 날이 줄었고 방에 이불도 구했으며 무너진 지붕도 비닐로나마 덮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제 2발로 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북한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장마당이 커지면서 단속도 심해졌죠. 보위부원들이 수시로 장마당을 돌며 뇌물을 걷어갔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뺏기거나 심하면 끌려가기도 했어요. 저도 매번 돈을 내야 했죠. 적은 벌이에서 그들에게 바치는 돈은 뼈를 깎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보위부원이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다른 보위부원들처럼 돈만 걷어갔죠. 그런데 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보위부원은 기쁨조 출신이라는 제 약점을 쥐고 흔들었어요. 내 과거를 마을에 더 퍼뜨릴 수도 있고 조용히 묻어줄 수도 있다면서 거래를 요구했죠. 이미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보위부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과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위부가 낙인을 찍으면 장마당에서도 쫓겨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잔인했어요. 장마당에서의 자리가 빼앗겼고 물건이 압수되었으며 모아두었던 돈까지 몰수당했습니다. 몇 달간 악착같이 쌓아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아니, 원점보다 더 밑이었죠. 복순 할머니에게 빌린 빚까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위부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뒤 저는 다시 굶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갈 수도 없었고 마을에서 일거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기쁨조 출신이라는 낙인에 보위부에 찍혔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니 저에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은 복순 할머니밖에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매번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물과 소금으로 버텼고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 씹기도 했어요. 입안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위장에 무언가를 넣어야 했기에 멈출 수가 없었죠. 살아있다는 것이 형벌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의 한가운데였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여 마을 뒤편의 길을 따라 걸었죠. 1시간쯤 걸었을 때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달빛 아래 하얀 얼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로워서 저도 저 얼음 아래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까웠어요. 14살부터 시작된 이 지옥 같은 삶이 이 강 위에서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도 끝에 서서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저처럼 마을에서 나와 강가를 걷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 여인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천천히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힘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그 여인이 조용히 말했죠. 저 강 건너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 건너편이라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라고 배웠고 넘어가면 잡혀서 총살당한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건너편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더 멀리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북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집도 주고 돈도 준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도 건너갈 생각이라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버텨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말을 수백 번 되뇌었어요.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두려웠습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총살이었고 운 좋게 잡혀오더라도 정치범수용 소행이었어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그것보다 나은가를 생각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나 총에 맞아 한순간에 죽는 것이나 결국 같은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혹시나 하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먼지만 한 가능성이었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가능성은 없었어요. 0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복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라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면 위험해지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강가를 떠올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건너편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 산더미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이곳에서의 삶이 더 무서웠어요. 죽으려고 섰던 강 위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의 세상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곳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밤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1해 전 대문 앞에서 울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지 저를 기다리고 계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죽음의 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강이 될 수도 있는 그 두만강을 향해 저는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탈북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건널 수 있어도 건넌 뒤가 문제였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죠. 장마당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탈북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공짜가 아니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보이부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뒤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중국 돈으로 상당한 액수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마당에 나가기로 했어요. 보이부에 찍힌 상태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군 소재지가 아니라 더 먼 곳의 장마당까지 걸어가서 장사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간을 걸어 시장에 도착하고 해가 질 때까지 물건을 팔았으며 다시 4시간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움직였어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떡을 팔았고 나무를 팔았고 다른 상인의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한 번은 탄광에서 몰래 석탄을 가져다 파는 일을 하기도 했죠. 발각되면 노동교화형이었지만 석탄은 겨울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었기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탄광의 폐경에 들어가 석탄 부스러기를 주워 자루에 담아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석탄을 줍는 동안 갱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등 뒤를 감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한 자루의 석탄이 사흘치 식량값이었고 10자루를 모으면 브로커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살이 드러났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복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떠나면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을 두고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올 수 있다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돈이 모이자 브로커를 찾아 나섰어요. 장마당에서 알게 된 한 여자 상인의 소개로 국경 인근의 한 남자를 만났죠. 50대의 마른 남자였는데 눈이 날카롭고 말이 적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돈을 내밀라고 했어요. 모아둔 돈을 전부 건넸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열흘 후 자정에 강가로 나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남자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믿지 않을 선택지도 없었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어머니의 천보자기에 마른 옥수수 떡 몇 개와 소금을 넣었고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탄광촌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좁은 방에서 수백 번의 밤을 보냈죠. 굶주리며 보낸 밤, 울며 보낸 밤, 죽고 싶어 보낸 밤. 그 모든 밤이 이 벽 안에 스며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령에 계신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지 저를 기억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죠. 10세 전에 헤어진 뒤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닦을 필요가 없었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촛불을 끄고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또 고르다가 마침내 밖이 어두워진 것을 확인하고 일어났습니다. 보자기를 등에 묶고 문을 열었어요.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았죠. 두만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기에 오직 앞만 보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두 사람이 더 서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죠.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눈인사만 나누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 공포가 가득한 것이 보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폭은 이 지점에서 약 150m이고 경비대의 교대 시간이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라 그때 건너야 한다고요. 절대 소리를 내지 말 것,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 갈 것, 누가 쓰러져도 돌아보지 말 것. 3가지 규칙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브로커가 손짓을 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그 젊은 여자가 제 등을 살짝 밀었고 저는 얼음 위에 첫 발을 올렸죠.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체중을 분산시켜 낮은 자세로 움직이면 괜찮다고 브로커가 미리 말해두었어요. 저는 무릎을 구부리고 낮게 엎드리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의 바람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 같았죠. 손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눈썹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입김이 얼굴 앞에서 즉시 얼어버렸어요. 하지만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소리였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물이 보였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 물에 빠지면 30초 안에 심장이 멈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단발이 아니라 연발이었죠. 타타타타 하는 소리가 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총소리와 동시에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짧은 비명이었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규칙이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본능적으로 고개가 돌아갔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얼음 위에 엎어지더니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몸 아래로 어두운 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달빛에 보였습니다. 피었어요. 그 순간 공포가 저를 삼켰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이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엎드렸어요. 완전히 얼음에 배를 붙이고 기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얼음에 긁히며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탐조등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죠. 불빛이 가까워질 때마다 숨을 멈추고 얼음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죠. 옆에서 그 젊은 여자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는 것이 달빛에 비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말을 할 수 없었죠. 소리를 내면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기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팔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손끝에 무언가 다른 감촉이 닿았습니다.
눈이었어요. 얼음이 아니라 눈이었죠. 강둑이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강둑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도 올라왔어요. 두 사람만이었죠. 30대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이 어딘가에 쓰러진 채로 남겨진 것이었어요. 강둑 위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인지 구별할 수 없었죠. 뒤돌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펼쳐진 얼음판 위에 어둠 속에 북한이 있었어요. 14살부터 27까지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삼켜버린 그 땅이 강 하나 너머에 있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아직도 강 위를 돌고 있었어요. 총성은 멈추었지만 그 여운이 귀에 울리고 있었죠. 옆에 엎드려 있던 여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눈물이 뺨 위에서 즉시 얼어붙었지만 계속 흘러나왔죠.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피투성이 손으로 중국 땅의 흙을 움켜쥐었을 때 그 차가운 흙이 제가 만져본 것 중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지옥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강을 건넌 직후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죠.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농가가 나왔고 거기서 중국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지하 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흙바닥에 담요 2장이 깔려 있었고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이 놓여 있었죠. 당분간 여기서 숨어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감금인가 보호인가 그 경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흘을 그 지하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함께 건너온 젊은 여자와 둘이서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이름은 영미였죠. 함경남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뒤 혼자 살다가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기쁨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미도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서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중국인 남자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영미와 저를 번갈아 보며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똑같았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요. 중국 농촌의 남자들에게 북한 여성을 팔아넘기는 일은 국경지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미에게 말했어요. 도망쳐야 한다고요. 영미의 눈이 공포로 커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중국인 남자가 잠든 틈을 타서 지하 창고의 환기구를 열었어요.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구멍이었죠. 저는 몸을 비틀어 먼저 나갔고 영미가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농가에서 멀어지기 위해 달렸죠. 발이 얼어붙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어떤 마을 외곽의 빈 창고에 숨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어요. 브로커를 다시 찾아야 했지만 믿을 수 있는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중국에서 북한 사람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에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어요. 송환되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죠. 아니, 탈북한 것만으로도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완전한 고립이었죠. 며칠을 숨어 지내다가 한 조선족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러 나온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같은 말을 쓴다는 것만으로 눈물이 날 뻔했죠. 그 여성이 자기 집에서 며칠 숨어 있으라며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의 제3국으로 넘어간 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여정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고 중간에 잡힐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브로커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조선족 여성이 직접 연결해 준 사람이었기에 이전보다는 신뢰가 갔죠.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영미와 저는 조선족 여성의 도움으로 근처 농장에서 몰래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일했죠. 수확하는 농장에서 새벽까지 일하면 적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중간에 한번 경찰의 단속을 피해 농가 마룻바닥 밑에 숨었던 적이 있었는데 머리 위로 군화 소리가 지나갈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그 좁은 마루 밑에서 숨을 죽이고 누워있던 시간은 두만강을 건너던 밤만큼이나 길고 두려운 것이었죠. 중국에서 2달을 버틴 끝에 브로커를 통해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미와 함께였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죠. 중국 내 이동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도시를 지날 때마다 경찰의 검문이 두려웠고 기차 안에서 신분증 검사가 시작되면 화장실에 숨어야 했어요. 브로커가 미리 구해준 위조 신분증이 있었지만 들키면 그것으로 끝이었죠. 한 번은 기차역에서 경찰이 다가오는 바람에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국 남부까지 내려가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밀림이었죠.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산길은 낮에도 어두웠고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가 뒤따랐어요.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고 뱀이 지나가는 소리에 비명을 삼켜야 했죠. 발이 부르트러 걷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걸어 국경을 넘었어요. 어느 나라의 땅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브로커를 따라 걸었던 것이죠. 제3국에 도착한 뒤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또 험난했어요. 현지 경찰에 잡히면 역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기에 숨어서 이동해야 했죠. 브로커가 현지인의 트럭 짐칸에 우리를 태워 대사관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어요. 함경북도의 눈보라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 도착한 것인가, 꿈이 아닌가, 현실 감각이 사라졌어요. 영미가 제 손을 잡았고 저도 영미의 손을 꽉 쥐었죠. 2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어가 들려왔을 때 다리가 완전히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북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어 3번을 시도해야 했어요.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절차가 끝나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구름 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27회를 살면서 처음 알았죠. 아래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빛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영미가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죠. 한국에 도착한 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었는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 은행을 이용하는 법, 버스를 타는 법,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야 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어요. 연회장에 간부들 얼굴이 나타나고 두만강 위에 총소리가 울리고 지하 창고에 어둠이 저를 덮쳤죠. 깨어나면 이불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깨끗한 천장이 있었고 따뜻한 방이 있었고 어디서도 총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앞에 나가서 이름과 고향,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연회장에서 수십 명의 간부들 앞에 서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눈빛들이었죠. 호기심과 공감과 격려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를 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어요. 제 이름은 은주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4살에 이름을 빼앗긴 뒤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게 이름을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쁨조에서는 이름이 필요 없었고 탄광촌에서는 낙인이 이름을 대신했으며 중국에서는 이름을 숨겨야 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을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은주입니다. 그 한마디에 13년간의 눈물이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회장에서 삼킨 눈물, 순아가 사라지던 날의 눈물, 탄광촌에서 굶으며 흘린 눈물, 두만강 위에서 얼어붙은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앞에 서서 울기만 하는 저를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받은 첫 번째 존중이었죠.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고 14살에 평양으로 끌려갔으며 25에 버림받았고 두만강을 건너 이곳에 왔다고요. 전부 말하지는 못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살아서 이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지금도 밤이면 가끔 그 시절의 꿈을 꿉니다. 연회장의 수정 조명 아래서 탄광촌의 얼어붙은 방에서 두만강의 얼음 위에서 깨어나곤 하죠. 하지만 눈을 뜨면 이곳이 있어요. 총소리가 나지 않는 아침이 있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꽃이 아니었어요. 도구도 아니었고 낙인도 아니었죠. 저는 은주였습니다. 14살에 살구꽃을 좋아하던 소녀였고 지옥을 건너 이 자리까지 온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제 목소리로 제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